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의 백봉현 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화창한 금요일 날 이렇게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방금 우리 진행자분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작년에 똑같은 주제로 같은 날은 아니고 같은 달에 강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지루하고 좀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한 번에 딱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조금 더 다르게 재구성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슬라이드 유인물도 좀 작년하고 좀 다른 버전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좀 편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또 좀 이렇게 지루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재밌게 하고 오신 분들도 어렵게 오셨는데 조금 더 하나라도 좀 머릿속에 하나라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또 끝나고 나서 아마 제가 3시 20분, 30분 정도에 마치고 그 다음에 나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면 또 그때 하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 들고 물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4개로 제가 구분해 보았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진행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외환시장이라는 곳은 저희가 가보는 일이 없죠. 예, 시장이 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물리적으로 가서 쳐다보거나 물리적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외환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고 외환시장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우리가 늘상 신문이나 여러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환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율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외환시장 아니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혹시 회자가 되고 있는 주로 사람들이 논의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어떤 결과적인 구조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오면은 솔직히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금방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3번째 패턴으로 돌렸고요. 그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 시간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후 2시고 이래서 좀 졸리고 이렇게 오시는 길이 좀 쉬운 길이 아니어서 근데 좀 나른하시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게 간단한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후반부에서 말씀드린다는 거고요. 여기 유심 사는 건가? 유심 사고 하고 한번 물어보자. 환전 유심 레이트. 뭐 해보자. 아시겠지만 이거 그 응답하라 1988 주인공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어디죠? 나미비아인가? 거기 가서 돈을 이제 환전하는 모습들을 제가 짧게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Can I use the Namibia dollar in Victoria Falls? No? Yes, I understand. 반말할게. 일단 440 할래. 440 US dollar. Change Namibian dollar. 뭐야? Thank you so much. 이게 어떻게 마이크가 있나? 어떻게 잘 듣냐? 그렇지. 제일 그거잖아요. 입 모양 보고 읽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지? 돈독술? 그거 한다고? 그렇겠지 뭐. 그거 왜 했어? 저희는 오래 짬밥 먹었어. 프로페셔널. 너무 리스펙트한 거 아니야? 너무 슈퍼 리스펙트 아니야? 그래서 I'm done? Done? 야, 얼마나 바꾸셨어요? 440달러. 반. 따로? 네. 네네. 저희가 뭔가 데모크라시합니다. 근데 너무 헷갈려요. 유심 먼저 할까? 올데이가 4달러. 예,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한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분명히 강의가 어렵고 지루하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이 분명히 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틀어주고 시작을 해라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저는 아까 그분의 실명을 모르는데 그 정봉이죠 그 캐릭터가. 그 보면 아까 이제 환율 계산하면서 아까 어렵다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한다. 통상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 통화를 바꾼다는 거는 저렇게 이제 해외에 가서 바꾸는 거긴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이제 해외 나가실 때 이제 원화를 들고 나가서 은행에 가서 바꾸시죠. 달러나 뭐 가시고자 하는 나라, 일본을 같이 엔화를 바꾸시고 뭐 유럽을 가면 유로를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달러를 가지고 이제 그 나라 통화를 바꾸는 것조차도 이제 이게 생소한 거죠. 그만큼 이제 왜냐하면 항상 삶에 접혀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2,000원만 계산하다가 440달러를 남아비아 뭐 달러인가 그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벌써 이제 헷갈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환율이 실제 우리가 계산의 방식은 되게 단순한데 처음에는 좀 왔을 때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환율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환율은 뭐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환율은 다른 나라 통하고 우리나라 돈하고 교환 비율이죠. 그러니까 1달러를 주면은 뭐 1,200원을 주겠다, 뭐 1,5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비율을 보통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환율은 뭐 우리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우리 국민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매일 오늘 환시장이라든지 뭐 앞으로 다음 주에 환시장이나 이런 전망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긴 한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보통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2,000원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을 가정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한다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싸진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달러를 10달러짜리를 내가 옛날에 2,000원에 주고 샀는데 2만 원에 주고 샀는데 환율이 올리면은 내가 4만 원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수입을 좀 덜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경상수지,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뺀 순수출을 포함해서 경상수지가 보통 계산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가격, 수입품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수입품을 가지고 생산하시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그 제조업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또 이런 영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달러당 갖고 있는 교환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일에 어떤 기업이 자기가 달러 베이스로 달러화된 채권을 갖고 있다, 부채를 갖고 있다. 그럼 부채에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100달러짜리를 빌렸는데 100달러가 시간이 지나니까 환율이 2배로 올랐으면 자기가 갚아야 될 원화 돈이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뭐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오는 게 편해지죠. 왜냐하면 자기가 100달러 들고 와서 옛날에는 10달러 들고 오면 2만 원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달러 들고 가도 4만 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반대로 우리나라 저희같이 우리 국민들은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은 너무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그러면은 반대로 외국에 나가서 관광하시기 좀 어렵다. 이런 일반적인 경향들이 환율에 올라갔을 때 영향입니다. 환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외환 시장이라는 어떤 시장에 우리가 환율 다른 나라 통화를 매개로 하는 그 시장에서 결정되는 교환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상수지,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뺀 조금 일반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뺀 경상수지 흑자가 커졌다. 다시 얘기하면 그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밖에서 벌어오는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밖에서 벌어오는 돈은 달러화가 되니까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아졌다. 그러면 달러화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공급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 이 환율이 움직이는 거는 변동환율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변동환율제도라는 건 말 그대로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도록 놔두는 국가에서만 환율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고조환율제를 쓰는 국가에서는 환율을 딱 픽스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다. 물론 환율이 고시가 되지만은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화면에서 잠깐 나옵니다만은 이제 환율이 계산할 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가면은 원화가 약세인가 유로화가 약세인가 이게 이제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가 표시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를 분모에다 놓고 원화를 위에다 놓죠. 그래서 1달러당 1,000원, 1달러당 2,000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2,000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N달러도 마찬가지죠. N달러, 위안 달러. 보통 저희들이 신문이나 뉴스에 쓰는 단어들을 표시를 보면은 달러가 다 분모에 가 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통칭 저희가 영연번호 써놨는데 다른 나라도 호주 달러, 대표적으로 유로, 파운드, 호주 달러는 거꾸로 쓰는 거죠. 자기 유로화가 밑으로 들어가고 분자에는 달러화가 들어가는. 이거 역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1유로당 달러, 유로 환율이 올라갔다. 그 얘기는 유로화가 약세로 갔다는 얘기일까요? 강세로 갔다는 얘기일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 강세로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냥 생각해 보시면 1유로당 2달러에서 1유로당 4달러니까 1유로를 주면은 이제 4달러를 받았으니까 유로화가 더 강세로 가는 거고 달러는 그만큼 약세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통화 표시법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다르고 아까 그래서 그 화면에서도 그 표시는 아마 다 달러 베이스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달러당 뭐 남아비아 환율이 얼마가 됐다. 그러니까 달러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 산식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요. 뭐 중원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결국 아까도 저희 진행자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환시장도 시장이거든요. 예. 근데 시장의 기본적인 그 컨셉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재화나 혹은 서비스가 있으면 그 재화를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 재화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외환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시장에서도 외환시장에서도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달러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 아니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기업이나 국민들이 달러를 필요로 한다.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저 그래프에서 뭐 혹시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상향하게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죠.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당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원화는 약세로 간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경상수지가 흑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달러가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되는 거니까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대로 원화는 강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통상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실 때 뭐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구나 이런 뜻이고요.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외환시장도 똑같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의 매체는 달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러면은 과연 달러로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로 움직이는 뭐 원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N달러, 위안달러, 뭐 달러, 유로 모든 통화들은 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움직인다.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을 과연 움직이게 하는 요인들이 뭐냐? 그걸 알게 되면은 환율의 움직임도 알 수 있게 되고 환율을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율도 역시 이제 가격이죠. 프라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프라이스인데 그 프라이스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인데 그 수요와 공급이 뭐에 따라서 움직여지느냐 그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환율을 이해하시게 되는 거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정책 때문에 환율이 움직인다. 두 번째는 좀 단기적인 요인. 여기 책자에도 써 있지만은 이제 기대 심리라든지 다른 나라 환율이 움직이는 모습들 혹은 뭐 뉴스 우리나라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거나 이럴 때 환율도 막 움직이고 시장 금융시장 전체가 움직이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외환시장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의 외환 포지션이라고 되는데 이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위험 회피 선호 이런 것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긴 시계로 보면은
국제 수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 변동, 다른 나라하고의 물가 수준 변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또 생산성 이런 것들도 환율에 아주 멀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커니즘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통화정책. 자, 거시경제정책이 보통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또 혹은 거시건설정책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 뭐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한국으로 돈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돈이 이제 들어옵니다. 원화로 들어오지 않고 이제 달러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본 유입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자본 유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고요. 또 재정 정책,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확 늘렸다. 그러면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결국 환율이 또 하락하게 되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되겠구나, 경기 부양책이 되면서 경기가 호조로 보이겠구나라는 기대가 다시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금융 안정 파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의 거시건 정책이 강화된다. 그럼 금융 시스템, 우리가 일명 말하는 금융 시스템, 금융 안정이 더 강화되겠구나. 그러면은 저 나라는 금융 위기가 좀 덜 발생할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돈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환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자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환 비율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갔다.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뭐 AI를 써서 하여튼 알파고를 썼든지 뭘 썼든지 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그럼 저 나라는 생산성이 좋아졌으니까는 생산 단가가 떨어지겠구나. 그러면은 재화 가격도 떨어지면서 수출이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돈이 유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황들, 물가 수준의 생산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기대 혹은 실제로 움직이는 돈이 따라서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상수지랑 같은 얘기인데요. 경상수지 적자가 됐다. 아까는 흑자를 말씀드렸죠. 적자가 됐다. 적자가 됐다는 얘기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공급이라는 그 테마에 생각해보면 수요가 더 커졌다는 얘기니까 외환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제가 달러 원 환율을 원달러 환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분모에 있고 원화가 분자에 있는. 그러면 반대로 유로 달러, 제가 이 강의를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한다. 여기 계신 분들 유럽 사람들이고 제가 뭐 이렇게 플루언트하게 영어로 얘기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다 반대로 써야 되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져야 되고 환율이 올라가야 되고 국제 수지가 적자가 나면 환율이 하락해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이 역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제가 환율 상승 하락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저희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좀 단기적으로 환율을 움직이는 것들이 꼭 앞서 말씀드리는 뭐 정책이라든지 국제 수지 혹은 생산성 이런 것들은 좀 긴 시계열에서 긴 호흡에서 저희 달러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지만요. 아주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일단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뭔지 모르겠지만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뭐 저쪽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뭐가 좀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가 사람들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달러와 달러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A라는 나라의 경기가 안 좋거나 A라는 나라에서 경기가 위축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빼가겠죠. 그러면 그 나라 환율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기대 심리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통화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N달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위안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저희 나라 통화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뉴스죠, 뉴스.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탁 터졌을 때 그 순간 이제 환율이 확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9시에 개장을 해서 3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똑같이 9시에 개장을 해서 3시에 마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시작을 했을 때 딱 시작이 되고 9시부터 계속 거래가 되면서 거래가 되면 이제 계속 환율이 나오겠죠. 환율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3시가 딱 되면은 이제 종가 마감을 딱 시켜서 종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한국은행 에코스에 들어와 보시면은 뭐 혹시 시계열 같은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환율 파트에 딱 눌러보시면은 고가, 저가, 종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가라는 말씀은 오늘 장중에 제일 높았던 점이 어디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저가는 말 그대로 오늘 하루 중에서 제일 낮았던 데가 언제냐, 그 저가라고 하고, 종가는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3시까지 왔을 때 딱 찍었을 때 그 점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종가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환율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이제 종가를 연결을 해서 이게 그리죠. 그 우리나라는 이제 9시부터 3시까지 원달러 환율이 딱 거래돼 있게 돼 있고요. 주식도 마찬가지. 아침에 9시 딱 시작하면서 뭐 1900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종합주가지수 움직이면서 마지막 3시에 가면은 뭐 얼마에 마감을 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 똑같이 9시부터 3시까지 움직이고요.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죠? 이제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하드 커런시, 이제 기축 통화라고 말씀드리는 그 통화들, N달러나 뭐 달러 유로, 뭐 호주 파운드화,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 아주 그 선진국 통화들은 대부분 다 24시간 거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동경시장에서 이제 동경시장, 그 일본에서 장이 열리면은 N달러가 거래가 제일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뭐 파운드화나 유로 달러도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는데 물론 거래 빈도수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일본도 3시에 이제 종가를 때리죠. 3시에 이제 시장을 마감하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런던장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런던장에서 열리다가 런던에서는 또 N달러, 유로 달러, 파운드화가 거래가 되다가 다시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갈까요? 아, 저만 알고 있나요? 어디로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너무 뉴욕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뉴욕 시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뉴욕 시장에 가서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N달러나 유로 달러, 뭐 파운드화 이런 것들은 실제 종가라는 개념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제 종가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를 들어 유로 달러가 종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난해한 질문이 될 수 있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뭐 뉴욕 시장 뭐 4시 반, 뭐 5시 이런 식으로 끊어서 그때 거래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아까 그 동그라미에서 맨 좌측에 있었던 이제 은행의 포지션인데요. 이 포지션이란 말은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잔액입니다. 잔액. 그러니까 은행들이 달러화에 대해서 잔액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제 선물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슬라이드 맨 뒤에 나오는데, 이 선물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환율,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계속 환율, 명목 환율이죠. 달러당 1,200원. 이거는 명목 환율은 현물안입니다. 현물안. 그러니까 달러하고 원하고 직접 부딪혀서 결정되는 거고요. 이 선물안은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예를 들어 내가 달러를 1,200원에 혹은 1,250원에 살게라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두 상대방이. 그걸 선물이라고 해요. 포워드라고 이제 하죠. 그러면 이제 한 달 뒤에 갔을 때 그 가격에 내가 무조건 그 가격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했어. 어떤 은행이 선물안을 그러니까 많이 팔았어요. 반대로 저쪽에서 샀다는 얘기고, 자기는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면은 어쨌든 이 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움직이면은 자기가 포지션, 저 선물한 잔액이 판 잔액이 많으니까 어쨌든 위험하죠. 자기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 은행이 이거를 쉽게 해서 똔똔 친다. 내가 이 리스크를 없애야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실제 현물한 시장에 들어와서 현물안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은행들이 포지션이 움직인다는 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물안과 현물안의 차이는 제가 이따 그 외환시장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수급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에서 어떻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수지와 달러 환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란 그렇죠. 막대 그래프가 경상수지고요. 이 선 그래프가 환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경상수지가 지금 이게 이제 매월 월별 데이터니까 월 쭉 보시면 2011년 하반기부터 계속 저희가 경상수지 흑자가 나죠. 흑자가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환율이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그것도 다른 요인들이 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거죠. 경상수지는 기본적으로 달러를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주는데 다른 요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그라미 3개에 있던 다른 요인들이 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경상수지는 계속 그래서 12년, 13년에 보시면 달러가 좀 많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오는 것도 바로 경상수지가 이렇게 커지면서 공급이 늘어서 환율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앞에 있는 경상수지하고 이제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인데 이건 뭐냐면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출을 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파면은 시장에서 물건 주면 바로 돈 주는 것처럼 기업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죠. 실제로는 예를 들어 물건을 팔면은 물건이 가는 시간이 있고 그럼 돈을 걔네들이 물건을 받아야 돈을 보내주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가더라도 그 전에 이제 회계상으로 혹은 뭐 자기네 내규상으로 일단 돈이 들어온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게 물건이 가는 게 한 달이 걸린다. 그럼 한 달 뒤에 내가 100만 달러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100만 달러가 한 달 뒤에 자기한테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그 통장에 입금되는 100만 달러가 100만 달러 똑같이 100만 달러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자기가 어쨌든 원화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화로 바꿀 때 한 달 뒤에 환율을 알 수가 없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은행하고 똑같은 그 플레이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 기업이 수출 대금이 들어오니까 그럼 내가 수출 대금을 미리 어떤 특정한 환율에 고정을 시켜버리는 그런 수요가 생기겠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환율이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선물안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선물안을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빨간 그러니까 점선 그래프는 실선 그래프가 이제 매도고요. 요 점선 그래프는 어떤 기업은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매입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매입을 해서 실제로 네팅을 하면은 순매도가 된다 이렇게. 저 그래프가 이렇게 확 내려오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예. 확 내려온 것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나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들어오는 돈의 규모는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주식 현황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이 얼마나 사고 있느냐 이거를 막 그래프로 이렇게 숫자로 막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특정 항목에 뭐 외국인이 뭐 샀다 팔았다 이런 거 보고 그 주식을 정리하는 그 뉴스를 쭉 들어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얼마를 순매입했다, 얼마를 매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식시장에서 특히 더 높은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얼마나 샀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주식을 살려면 이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결국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면은 들어와서 많이 사면은 달러 공급이 많아지니까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내가 주식을 팔고 나가겠다. 그러면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받아서 들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달러 수요가 생기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실선 그래프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이 막대 그래프는 우리나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샀던 주식의 순매입,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면은 매입, 마이너스 되면 순매도 이렇게 돼서 보시면은 최근에 16년 들어와서 이거는 뭐 다 나와 있던 자료니까요.
보시면 좀 팔죠. 파니까 환율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 근데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까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인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환율이 올라가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주식을 팔아서 실제로 그 돈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팔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환율이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외국인이 A라는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샀다 팔았다는 원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화를 바꾸지 않았다 이 사람이 그럼 환시장에는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가 팔았어요. 팔고 이제 나는 그만할래 하고 돈을 들고 나가려면은 시장에 가서 달러로 바꿔줘. 그러면 그 돈을 들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수요가 커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실제로 외국인의 돈이 주식에서 판 돈을 들고 나가느냐 이 통계를 보여드려야 되지만은 그 통계는 지금 없어서 제가 이게 일단 외국인이 주식을 매매한 걸로 보여드렸고요. 이제 외국인의 채권은 순투자,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만기 상환을 다 빼고 만기 상환 들어온 거는 다시 대투자하니까 그럼 빼고 실제 순수하게 투자한 금액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은 비슷하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외국인의 주식은 저 맨 위에 있는 게 10조가 넘고요. 실제 샀다 팔았다는 게 여기 채권은 5조가 제일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쉽게 채권에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외국인의 채권 순투자, 채권이나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 하는 그 부분도 분명히 환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다른 나라 환율이 움직여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점선 그래프 화면을 보실 때는 빨간색이 이제 엔달러 환율입니다. 동경시각 15시 기준.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이 15시에 종가가 나오니까 엔달러도 제가 15시로 동경시각 15시로 끊어 보면은 환율이 비슷하게 가죠. 자, 근데 혹시 보시면서 그래프를 보시면서 금년 들어와서는 반대로 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반대로 가죠. 그 왜 반대로 가느냐? 이게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다면 이게 국제금융 시장에서 엔달러를 보는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엔달러를 보는 시각은 원달러나 예를 들어 대만 달러, 위안 달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필리핀 페소화 뭐 이런 것들, 이런 아시아 통화들은 좀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위험 자산 통화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달러는 이 사람들은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국제금융 시장, 글로벌 금융 시장이 좀 이상하다, 좀 뭔가 터뷸런스가 있을 것 같다라고 사면은 사람들이 엔달러를 사게 됩니다. 엔달러를 들고 가서 다른 통화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거꾸로 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원래 공식 나오는 통계는 아니다는 그 원엔 환율을 저희가 그 일반 시중은행에 가면은 원엔 환율을 고시랍니다. 고시. 그래서 100엔당 우리나라 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저도 그래프로 나오는데요. 저 원엔 환율이 왜 중요하냐? 제가 왜 나레이션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수출 중심 국가니까 수출을 하다 보면 이제 경업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 나라, 예를 들어 여기 나온 것처럼 일본이랑 똑같은 제품을 붙었다. 그럼 사람들은 훨씬 싼 걸 사고 싶겠죠.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싼 거를 산다는 얘기는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똑같은 단가를 만들어도 이것이 그 나라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엔달러나 원달러가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엔달러가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원엔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왜냐면은 원엔 환율에서 밑에 분모가 엔달러니까 N이 값이 커지는 거죠. 100에서 200으로 커지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가만히 있으면, 분자가 가만히 있으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게 떨어지게 됐죠. 그럼 무슨 얘기냐? 원화 대비해서 엔화 가치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엔화가 더 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엔화 제품이 더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그 엔화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 더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N달러가 움직이면은 원달러가 그렇게 갈 거라고 사람들이 일단 기대를 합니다. 실제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서 원달러도 같이 움직이는. 근데 그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서 원달러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원엔 동조화라고 해서요. 원달러 환율과 N달러 환율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조화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N달러 환율을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는 사람들이 그 원엔 환율을 많이 보면서 일종의 그 원달러 환율을 예측하거나 그 방향성을 점쳐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일본의 N달러하고 우리 원달러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최근에는 N달러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가장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뭘까요? 다른 나라 통화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통화는 뭐가 있을까요? N달러 빼고 예,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여러분 보시는 슬라이드에 이제 위안 달러가 우리나라 통화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중국이란 나라는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좀 특이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쓸 때 외국 사람들이 걔네는 원달러라고 못 쓰지 않습니까? 한글을 모르니까. 그렇죠? 빨리 한글이 국제화가 돼야 될 텐데 하여튼 원달러 환율을 못 쓰니까는 걔네들은 뭐라고 쓰면은 USD KRW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은행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환율 고시표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뭐 물론 한글로도 써놨지만은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세 글자에 그 약으로 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KRW, 일본은 JPY, 그다음에 미국 달러와는 USD,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호주는 AUD, 뭐 이런 식으로 다 약칭이 세 글자씩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합의를 다 본 거죠, 시장 사람들. 그래서 이제 USD KRW면은 원달러, USD JPY면은 N달러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특이한 중국은 환율이 두 개가 되죠. 예, 환율이 두 개입니다. 독특한 방식인데 왜 두 개냐? 환율 표기법이 두 개가 있는데 CNY가 있습니다. CNY. 그다음에 CNH. 여기에 제가 그려드렸던 거는 이제 CNH를 그려드렸는데 이 CNY는 어디서만 거래가 되느냐? 중국 본토 안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밖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홍콩이라는 나라가 홍콩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죠.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홍콩에서도 홍콩 달러가 있는데 홍콩 금융시장에서 홍콩을 중심으로 한 중국 본토 밖에서 거래되는 통화들이 있습니다. 위안화가. 그거는 CNH라고도 불러요. 중국 당국은 두 가지 통화를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한 표현이 좀 자기적이지만 컨트롤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두 가지 통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CNY는 중국 영내에서만 거래가 되는 거고 CNH는 중국 본토가 아닌 다른 지역. 뭐 그게 홍콩이 될 수도 있고 런던이 될 수도 있고 뉴욕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구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CNH와 CNI를 딱 분리를 해놨어요. 그럼 CNH에서 CNI로 돈을 갖고 들어오고 싶다. 그럼 중국 당국의 그 파이어월을 넘어야 됩니다. CNY가 CNH 나갈 때도 그 파이어월을 넘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는 국제금융 투자자들이 CNH를 거래를 하고 싶다. 자기 환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럼 뭐를 하게 돼요? CNI는 할 수가 없으니까 CNH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 점선으로 보시는 그래프는 CNH 달러화 대비 CNH 위안 달러. 통상 저희가 보는 위안 달러고 실전 그래프가 저희 나라 원달러 환율인데 보시면은 뭐 이때까지 해도 별로 같이 안 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와서 이제 거의 같이 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저기 빨간색 점선 그래프가 확 위로 솟구치는 그 부분이 바로 작년에 8월 11일 날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절하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평가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니까 평가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자기네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환율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은 10시 15분 경이 되면 자기네 환율을 고정 환율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 오늘 환율은 얼마부터 시작 딱 이렇게. 그럼 그게 딱 나오는 순간 전 세계 통화들이 같이 확 움직이는 그런
아주 독특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면은 저 CNH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죠. 왜? 모든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이 그 뉴스를 다 듣고 있고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CNY가 절하가 됐어. 절하. 그러니까 올라갔어. 나는 CNH가 떨어질 것 같아. 나 반대로 베팅할래.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분 100% 깨집니다. 그러니까 저 환율이 같이 CNY가 CNH가 같이 움직이고 저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움직인다는 모습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그 주요 이슈에서 말씀을 또 드리고요. 이제 또 하나 우리나라 환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제 유가가 되죠. 뭐 잘했지만 서부 텍사스 원유, WTI, 뭐 두바이 뭐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WTI 가격 지수가 가격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60달러에서 지금 40달러, 거의 30달러 수준으로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확 올라갔죠. 이거는 좀 역의 관계가 있는 건데요. 그 왜 역의 관계가 있느냐? 이게 딱 두 가지 지표를 놓고 보면 이렇게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그 메커니즘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속 수요와 공급에서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죠.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산유국 내지는 미국에 있는 어떤 석유 산업체 이런 사람들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산유국의 대부분의 돈은 다 이 기름을 팔아서 나오는 건데 그럼 재정 수지도 악화되고 경상 수지는 당연히 안 좋고 그러면 그 나라들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중동 지역이 안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시장이 글로벌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사겠습니까? 달러를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럼 달러를 사고 싶은 욕구가 커지니까 그 수요가 많아지면서 다시 우리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거는 제가 저희가 그 한국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조사 연구 자료 파트에 보시면 우리나라 외환 제도와 외환 시장이라는 책자가 PDF 파일로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외환 제도, 정책, 외국환 거래 규정,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외환 시장의 환율이라든지 환율의 변동 요인, 뭐 이런 것들을 책으로 저희가 담아가지고 그 PDF 파일로 올려진데 그 PDF 파일에 보면 이 그래프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레벨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환율이 떨어졌던 거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는 모습들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지고 유럽에서 재정위가 와서 다시 그런 것들이 모습 보이면서 환율이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모습들인데 그때 이제 모멘텀을 주는 토픽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고요.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뉴스도 환율에 영향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책에는 없으실 건데 제가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슬라이드로 넣었는데요. 이 그래프도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자에 가시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작년 초부터 이렇게 쭉 그려봤는데 보면 이제 이게 그래프를 저희가 이제 그려보는 거죠. 쭉 그려보면은 그때 이펙트를 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발표됐다. 근데 미국의 FOMC 회의는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저희처럼 이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인 것처럼 미국도 중앙은행이 있고 미국 중앙은행 안에 FOMC라는 그 회의체가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고 금리 내용을 발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는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 연준이 그렇게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작년 8월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서 뭐 이렇게 올라갔고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그때 S&P에서 이제 확 한 단계 올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좋아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뉴스들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냥 경제 그 환율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거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 저 우측에 있는 원달러 환율이 실성 그래프가 쭉 올라가면은 원엔 환율도 통상 원엔 환율이 같이 가거나 아니면 저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반대로 가느냐? 밑에 있는 분모가 엔화가 약세로 가지 않고 강세로 가기 때문에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통화에
저 빨간색 그래프는 확 올라가는 모습들. 우리나라 통화는 약세로 가는데, 약세로, 즉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는데 N달러 환율은 거꾸로 내려오니까 원엔 환율은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G2 리스크라고 신문에 많이 나오죠. G2 리스크는 뭐냐면은 미 연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이 이제 작년 12월에 금리를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3월달까지 금리를 그 이후로는 조정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떻게 정책을 발표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G1, G2 리스크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위안달러 환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의 환율은 기본적으로 다 그 경제 흐름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뭐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7% 성장, 8% 성장하다가 10% 성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든 나라가 다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뭐 미 연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데 있고 저희는 한국은행이 있고 일본도 일본은행이 있고요. 저 유럽은 EMU,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이 통화가 똑같으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 다 유로를 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다 따로 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도 있고 독일 분데스방크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로는 ECB라는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금리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나라들도 있고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피는데 그 통화정책이 한 방향으로 같지 않다는 거죠. 어떤 나라는 금리를 올리고 어떤 나라는 금리를 내리고 어떤 나라는 돈을 풀고 어떤 나라는 돈을 다시 주워 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가도 그 다음에 또 신흥국의 자본유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글로벌 금융시장 작년에도 제가 이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역시 미 연준의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이 자넷 옐렌이라는 미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를 발표하는 모습이죠. 신문에서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계속 내렸었습니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금리를 내리다 안 되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완화, 돈을 풀기 시작하는 국채나 이런 걸 매입을 하면서 돈을 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면서 금리가 계속 0%에서 쭉 움직이다가 작년 12월에 25bp를 올렸죠. 그러면서 아직 3월 달까지 지난주 회의 때까지는 올리지 않았는데 다시 시장에서는 그러면 예측을 하는 거 4월이냐 6월이냐 뭐 아니면 그 다음이냐 이거 계속 사람들이 예측을 하면서 예상을 하고 그 왜 그러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경제의 어떤 자신감 우리나라 실업률이 좋아지고 이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실업률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금리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그럼 달러가 미국에 갖고 있는 달러가 강세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중요하다 보면 그 환율의 방향성을 결정해 준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이 환율의 어떤 방향성, 트렌드를 결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날 3월 15일 날 현지 시각 3월 15일 날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3월 달에 이제 FOMC 결과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한 3시 되죠. 3시에 이제 딱 먼저 발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자넷 옐렌이 나와서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거 보시면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요. 이게 확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달러가 약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뭐냐 말씀드리면은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강세로 가는지 약세로 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죠.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N달러 환율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엔화는 강세로 가. 미 달러화 대비 엔화는 강세로 가는데, 유로화 대비는 또 약세로 가. 이런 막 혼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6개의 통화를 가지고 가중치를 각각 주는 겁니다. 저렇게. 보시면 웨이트가 돼 있죠. 웨이트가 돼 있고. 하나, 둘, 셋, 넷, 6개의 통화를 가지고 유로, 옌, 파운드, 캐나다 달러, 크로나, 프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겁니다. 지수를 인위적으로 그 지수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 지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달러 인덱스라고 부르자. 그리고 저 인덱스는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대응할 지표가 필요하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는지 약세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 지표가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것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장중에 뉴욕 시간 장중에 저렇게 달러 인덱스가 확 떨어지는 모습들을 바로 요 아까 이 지표를 가지고 산출하는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죠. 우리는 뭐 어릴 수 있겠는데 컴퓨터에 넣으면 다 되는 게 저 6개 통화가 다 달러와 대비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웨이트를 줘서 계산해 가지고 뭐 100을 기준으로 얼마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달러가 올라가면 강세, 떨어지면 약세로 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린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중국 리스크인데요. 이것도 그 페이지에 없는데요.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7%, 8% 성장을 하다가 6%, 6.9%, 뭐 6.9%, 10%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중국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중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그럼 우리나라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환 시장에서 움직이는 실제 시장 참가자들이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화가 약세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 왜?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니까 중국 경기가 어두우면은 위안화보다는 달러가 필요하니까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고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한국도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안 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민은행이 우리나라 시간 한 10시 15분경에 위안화 고시 환율을 발표를 합니다. 오늘 환율은 이거야. 탁 찍었으면 CNY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CNY는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CNY를 딱 움직이면 CNH가 거기다 같이 움직이는데 저기 보시면 8월 11일 날 자기네가 고시 환율 체계를 변경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고시 환율을 매일 예를 들어 6.408로 이렇게 찍어서 알려줘요. 시장에. 그 메커니즘이 뭐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작년 8월에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바꿨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환율을 고시를 확 올려버리니까 환율이 같이 확 올라가는 거죠. 중국의 리스크도 상당히 크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그 부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이제 통화 긴축이라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다른 나라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나라도 있고 반대로 내리는 나라도 있고. 그 유럽 연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CB 유럽 중앙은행은 저렇게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리고 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실제로 시중에다 돈을 풀겠다는 거죠. 예. 그 모습이 있고 이제 중국은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이 아니고 실제로 지급 준비율을 지난 2월에 내렸죠. 예, 내려서 또 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은 지난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기준금리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통화정책 스탠스, 통화정책 방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도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시 유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그렸던 그래프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빅스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빅스는 뭐냐면은 그 미국의 S&P 500 지수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빅스는 이제 뭐 사람들이 공포 지수라고 네이버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그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그 빅스 지수를 보통 저희가 이제 산출하는 건데 아까 그래프 보시면 유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빅스 지수가 움직이죠.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글로벌 금융 시장에 있는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위험이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왜 커지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유국의 재정도 악화되고 그쪽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결국 다시 얘기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저 빅스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빅스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안전 통화를 갖고 싶어 하겠죠. 기축 통화, 달러나 뭐 달러를 갖고 싶어요. 달러를 갖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계속 그런 모습들이 메커니즘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신흥국,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채권이나 주식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신흥국은 어떠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문에서 IMF라는 국제금융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위에는 유입되는 거고 밑으로는 유출되는 거다. 그럼 이제 이거를 더해 보면은 저 검은색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 검은색 그래프 보면은 계속 돈이 들어오다가 작년 4사분부터는 돈이 신흥국에서 돈이 들고 나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 환율은 달러 베이스로 한다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 나라 통화는 약세로 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뭐 달러가 떨어지는 게 좋으냐, 아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좋으냐, 올라가는 것이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는 답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시장이 좀 터블런스가 심하다든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들에 상당히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그 밑에 주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에서 금일 종가를 빼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날 변동폭이 나오니까는 그 변동폭 비율을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그 평균을 내보면 다른 나라 통화들하고 어떠냐 보면은 우리나라 0.53%가 나왔는데 다른 나라 이제 말씀드렸던 아시아 통화들에 대비해서도 좀 커졌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프상으로도 저희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 금년 들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주요국에 비해서 G20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렇게 뭐 선진국, 그다음에 신흥국을 좀 잘 나가는 신흥국을 포함하는 걸 보통 G20라고 하지 않습니까? G20 정상회의도 있고 G20 장관 총재회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통화들에 비해서도 뭐 낮아 보이긴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신흥국에 비해서는 좀 높은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원화는 다른 나라의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미 연준이라든지 일본, 중국 이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물론 대만 달러나 뭐 기타 싱가포르 달러 다 영향을 받지만 우리나라는 좀 유달리 많이 받는 것 같다는 거고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발달돼 있고 훨씬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의 외환 시장이 조금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는 이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 프록시 커런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 투자자가 아시아 시장에 들어와서 아시아의 채권이나 주식을 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채권을 샀습니다. 필리핀 국채를 샀어요. 근데 필리핀이나 페소와 달러라는 것이 유동성이 자기가 볼 때는 한국의 원화에 비해서는 작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채권을 샀으면은 채권이나 주식을 샀으면은 두 가지 부분에서 이 사람이 손익이 결정납니다. 첫 번째 손익은 어디서 결정나겠습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나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나 주식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여기서 첫 번째 손익이 자기 손익이 나게 되죠. 두 번째 손익은 바로 환에서 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올 때 환율하고 나갈 때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해서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떤 아시아 채권, 그건 뭐 선진국 채권도 마찬가지로는 어떤 채권을 샀다, 혹은 주식을 샀다. 그럴 때는 이 해지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해지라는 건 뭐냐면은 환에 대해서 자기가 노출되어 있는 환이 변동하는 리스크에 오픈되어 있는 거를 없애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 환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필리핀 페소화를 뭐 사던가 팔던가 하면 되는데 필리핀 페소화에 대한 유동성이 작은 거죠. 자기가 볼 때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물량이 그만큼 시장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응 지표를 뭐라 하냐? 이 프랑스의 대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화를 가지고 이제 해지를 해버리는 거죠. 왜 원화를 가지고 하냐?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와 필리핀 페소화 이런 아시아 통화들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엔화에 따라서 엔화가 움직이면 원화도 움직이고 필리핀 페소화도 움직이고 뭐 대만 달러도 움직이고 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럼 아시아 통화들이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샀던 어떤 채권이나 주식에 대해서 다른 원화를 통해서 해지를 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가 프록시 커런시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외환 시장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혼재됐던 것들인데 이제 크게 외환 시장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식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은 이 장외 거래입니다. 장외. 그러니까 특정한 시장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식은 주식거래소가 증권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형화된 틀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고 싶으면은 뭐 여러분도 가서 어디 증권사에 있는 가서 계좌를 열어서 돈을 입금을 한 다음에 A라는 주식을 딱 누르면은 뭐 몇 주, 10주, 그럼 딱 해서 돈이 나가고, 그럼 내가 그거 팔 때는 그때 당시에 주가 수준에 맞춰서 내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증권거래소에서 그걸 다 하게 돼 있고, 근데 이 외환시장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외환시장은 이제 은행들이 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정형화되어 있냐? 어떤 중간에 딱 누가 서서 자 9시부터 개장했으니까 거래하시오. A은행 달러를 파는구만. B은행 이 달러 사가.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양자 간에 다 협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양자 간에 협의해서. 그런 이제 보통 저희가 은행 간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은행 간 시장. 그래서 우리 같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 개인은 어디 가서 돈을 바꿉니까? 그냥 은행에 가서 해외여행 나갈 때 달러를 바꾸거나 엔화를 바꾸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에서 일하시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돈은 은행에 가서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은행들은 기업이나 개인이 갖다 준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달러를 갖고 있지 않고 은행 간 시장이라는 외환 시장에서 파는 거죠. 팔거나 사거나.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 외국한 중개사라는 이제 회사가 그 중개 거래를 브로커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근데 실제로는 오랜 시간 동안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어느 정도 9시부터 3시까지도 거래하자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혹시 그 주식을 팔아보신 분도 계시고 사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주식을 팔고 펀드 같은 거 사보시면은 펀드를 팔았을 때 돈이 바로 입금되지 않죠. 펀드 팔면은 뭐 그 은행 홈페이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뭐 T+2, T+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당신이 판 돈은 3일 후에 입금됩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 외환시장도 여기 은행가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통 영업일 이틀 뒤에 실제 돈을 주고 받습니다. 근데 실제 거래할 때는 막 서로 거래를 막 내서 사는 사람 사고 파는 사람 팔고 거래가 체결되면은 실제 돈은 이틀 뒤에 서로 계좌에다가 입금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는 환율은 이 은행 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행 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을 가지고 은행이 그 환율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국의 환율을 제시하고 기업들한테 그 환율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은행 간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 그 대부분 나라들이 환율은 개인들이 갖고 와서 100달러, 200달러 와서 바꿔주세요. 이걸로 환율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 달러나 원화 포지션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서 거기서 거래 체결되면은 그 가격이 바로 환율이 되는 거고, 그것이 매 초마다 움직이면서 환율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시가 딱 되면은 장이 마감되면서 그 환율을 종가로 딱 계산해서 다음 날로 다시 오픈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3시에 종가를 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3시에 딱 클로즈가 돼버리면은 자기가 3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어떤 환 플레이 내지는 환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을까 그거를 했지, 혹은 다른 식으로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개설되는 바로 시장이 잠시 후에 나오는 NDF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통 이제 우리 같이 워낙 국제화가 안 된 통화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이제 NDF 시장인데, 그럼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환율은 다 은행 간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드리고, 은행 간 시장은 이제 원달러 거래는 저렇게 현물한, 선물한, 수합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거래 단위는 이건 누가 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은행의 딜러들이 아주 오래전에 정한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뭐 10만 달러도 시작했다가 50만 달러를 늘렸다가 지금까지 100만 달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숫자 하나를 탁 치면은 그건 100만 달러다. 이렇게 이제 다 인식을 하는 거죠. 10개를 치면 1000만 달러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래 시간은 9시부터 3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외환시장에는 이제 원달러하고 원위안 시장도 있습니다. 원위안 시장은 2014년 12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 중국 당국하고 저희 나라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위안 시장을 한국에다가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환율은 이제 시장은 2개가 있는 거죠.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시장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원위안 시장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원이한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12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동안 벌써 1년이 넘었죠. 1년 동안 거래해본 결과 일평균 22억 달러 되고 실제 원달러 환율 거래량의 26% 정도 차지하고 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원 위안 시장은 처음 거래가 개설되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은행 간 시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니즈나 이런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 조성 은행이라는 마켓 플레이어를 결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게 돼 있고요. 뭐 주요 성과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에 보도자를 냈던 겁니다. 작년 성과라는 거는 예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중국하고 거래를 한다는 거죠. 중국 위안화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원달러 위안화를 받아오면은 직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직거래는 말 다이렉트로 거래가 되는데 직거래가 안 되니까 두 번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와서 위안화를 받아오면 위안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돼요. 두 번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를 시장이 개설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안화를 들고 오면 바로 원화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떨어지고 왜냐면은 이게 거래가 여러분도 저희도 은행 가서 달러 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달러 살 때하고 팔 때하고 가격이 지금도 틀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냐면 그 중간에 수수료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그렇고 은행들도 그렇고 무조건 수수료가 생깁니다. 그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무역이 커지면서 거기에 따른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위안화 무역 결제도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환율은 은행 간 환율이 있고 대국역 환율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보통 은행 간 환율을 말씀을 드리고 이 대국역 환율은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은행마다 자기가 다 고시하는 환율이 다 다르거든요. 실제 가보시면은 실제 은행 가서 돈 바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신용카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있어. 그러면 얼마? 또 DC 해주고 뭐 주고객 거래시네요? 그럼 얼마? 근데 생자 모르는 은행에 가면은 얄짤없죠. 그냥 바로 나오는 걸로 해주고 그러니까 다 은행마다 이렇게 대국역 환율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뭐 이거는 이름만 이렇게 붙인 건데요. 매입 환율과 매도 환율이 있다 이런 건데 뭐 똑같은 거죠. 주식도 사는 가격하고 파는 가격이 혹시 주식 거래해 보신 분 아시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사는 가격하고 파는 가격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은행이 자기가 사고 싶어하는 가격을 비드 레이트라고 하고 파는 가격 오퍼 레이트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서로가 붙으면은 그게 거래가 체결되면서 그것이 환율을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교차 환율이라는 거는 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원 달러나 원 이하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거래인데 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엔 달러나 유로 달러는 달러 유로는 우리가 거래돼 있지 않죠. 우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교차 환율이라고 부르고 이 재정 환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엔 환율이 대표적으로 재정 환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엔 환율은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원화하고 엔화는 다이렉트로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를 하려면은 달러를 중간에 매개체를 해서 달러를 사서 달러를 다시 팔아서 원화를 받든지 이 두 번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원 달러하고 엔 달러의 그런 동조와 그런 모습들이 같이 가니까 사람들이 계산을 그냥 하는 겁니다. 분모에다가 엔 달러 놓고 분자에다가 원 달러 놓으면 이렇게 거래되면서 원 엔 환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재정 환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시중은행에 가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트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원화 대비로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원화 대비 엔화가 얼마고 원화 대비 뭐 페소화가 얼마고 이렇게 다 계산이 되는 게 실제 거래가 되지 않은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매개체로 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은행에서 계산하는 거 자기들이 자기들 수수료 빼고 뭐 이런 거 다 더해서 이렇게 비도폭 벌려가지고 하는 것들이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통상 은행 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을 명목 환율을 우리가 통상 환율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거래되는 것들 현물 환율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틀 뒤에 거래되는 환율, 이틀 뒤에 결제가 되는 거죠. 결제. A 은행이 팔았으면 B 은행이 그 돈을 받아서 계좌 입금시켜주고 이런 것들 그걸 현물 환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 오늘 예를 들어 뭐 종가가
뭐 1165원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 현물환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물환율.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혹은 뭐 여러 가지 수요에 의해서 당장 내가 돈이 이거는 현물환율은 이틀 뒤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당장 내가 돈이 없는데 한 달 뒤에 내가 100만 달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혹은 한 달 뒤에 내가 100만 달러를 줘야 되는 게 결정이 되신 분들이 있죠. 분명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때 가서 내가 돈을 줄게 하기에는 좀 불안한 거죠. 왜? 환율이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볼 때 내가 A라는 기업이 100만 달러를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 내가 볼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지금 환율을 아니 혹은 한 달 뒤에 환율이 변동하는 리스크를 떠안기가 싫다. 그럴 때는 이 선물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것도 역시 사는 사람과 선물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각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거래가 되면서 환율이 또 결정되죠. 그래서 바로 저희가 그걸 선물 환율이라고 해서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은 좀 차이가 나는데 선물 환율은 실제로 이렇게 밖으로 뭐 이렇게 왜냐면 이것도 똑같이 장외 거래니까 어디서 결정돼서 거래가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두 사람 간에 두 은행 간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따로 집계가 되긴 합니다만은 뭐 실제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보통 스팟 환율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사람들이 궁금했던 점은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 원달러 환율이 막 올라가고 막 치솟고 있습니다. 치솟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거냐? 다 보니까는 뭐 엔달러도 올라가고 위안달러도 올라가고 뭐 저기 다른 나라 섬나라도 막 다 올라간다니.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도대체 어느 수준에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물가 수준도 들어가요. 물가도 뭐 변하면 환율도 움직인다고 그러고. 그럼 그것들을 좀 정형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환율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실효 환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펙티브 레이트를 만들어내는데 두 가지입니다. 명목과 실질인데요. 명목은 상대방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중국, 일본 뭐 여러 그거는 이제 사람들 그 계산하는 사람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주로 무역 거래가 큰 나라가 60개다. 그럼 60개국의 환율을 가지고 무역 비중으로 가중 평균의 환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0으로 맞춰서 계산해 보는 거고요. 거기다가 물가 수준까지 반영해 보자. 그럼 그건 실질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GDP도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 GDP는 물가의 변동분을 제거하는 거니까 그 똑같이 실질 실효환율도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계산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RE라고 부르는데 IR은 100이 크면은 지수니까 지수가 되다 보니까 100이 크면은 원화가 실제로 100보다 높아지면은 그때 기준 시점보다 원화가 강세로 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뭐 계산해 주냐? 뭐 일본은행은 자기들이 계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BIS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의 실선 그래프가 BIS가 발표하는 실질 실효 환율이고요. 좌측은 100으로 2010년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2010년을 100을 했을 때보다는 지금은 원화가 강세로 갔다는 뜻입니다. 이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강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2010년이 100이니까 2010년이 100에 비해서 지금은 110 언저리에 있으니까 저렇게 10% 높아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트렌드를 보면서 따라가시기보다는. 근데 원달러 환율, 명목 환율은 여기하고는 좀 약간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긴 하면 정확하게 매치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실질 실환율에는 우리나라가 거래하는 60개국 통화들의 환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환율의 변동분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 명목 환율하고는 1:1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실질 실환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를 많이 평가를 하시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종가 환율이라는 건 15시에 이제 게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통상 이렇게 하는 거죠. 1만 달러 해외 송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은행에 가보면은 이런 표가 있죠. 사이트에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준 환율 여기 있죠. 이거 다 원화 베이스죠. 요 기준 환율을 어떻게 하는 이 환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어떤 은행 제가 요거 외환은행에서 갖고 왔는데 KB하나은행 그 KB하나은행이 자기가 갖고 있는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율에다가 각각의 스프레드나 혹은 수수료를 붙여서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은행마다 다 다르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 규모는 뭐 상당히 크죠. 그래서 현물화는 175억 달러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원 위안도 25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두 번째로 많은 건 이제 수합입니다. 수합.
이거는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규모는 어떠냐. 그래서 GDP로 나눠보면은 선진국에서 좀 작습니다만은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일평균 거래액이나 무역 규모 대비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보다 좀 밑에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이건 이제 글로벌 외환 시장인데 이 글로벌 외환 시장 통계는 BIS 아까 말씀드린 BIS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보시면은 현물이 제일 많죠. 아무래도 현물이 바로바로 결제가 되고 실제 환율은 다 현물 안에서 결제가 되니까 선물을 제일 많이 하고, 저 수합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수합은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수합이니까 서로 바꾸는 거죠.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내가 달러를 한 달 뒤에 1,200원에 사줄게. 이럴 때 결정되는 게 선물환율인데 수합은 반대 거래가 바로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사면은 내가 지금 현물환율을 1,200원에 사줄게. 대신에 선물환율은 내가 1,400원에 팔 거야.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수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합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시에 종가를 3시에 이제 장이 마감이 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환 포지션, 환 리스크가 오픈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뭐 두려워한다고는 다 싫어하는 겁니다. 모든 은행도 다 싫어하는 거고요. 환에 대해서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손익이 변동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고, 일종의 이제 이것도 똑같이 포워드, 그러니까 선물한 거래인데요. 그 NDF인데 제 약자로 써놓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게 N이 난입니다. 난 딜리버러블 포워드.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선물을 계약을 하면은 한 달 뒤에 분명히 나한테 그 돈을 줘야 되거든요. 100만 달러를 내가 사기로 했으면 100만 달러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 NDF 거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환율하고 그때 환율하고 계산해서 차액만 주는 환율이죠.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DF 시장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NDF 시장은 워낙 국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이고, 이런 것들은 뭐 중국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살 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DF 시장을 열어준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NDF가 이제 순매입입니다. 그 비거주자, 외국인을 얘기하는 건데, 외국인이 막대 그래프가 위로 있으면은 이거 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달 한 달 동안 다 매입하고 매도한 거 다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순으로 샀다는 얘기고요. 샀다는 얘기는 달러를 샀다는 얘기겠죠. 네, 달러를 사니까 달러 수요가 커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밑에는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유심히 보시면 이 원달러 환율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 평균 환율이 여기 있고요. 2월달, 3월달 이렇게 찍어놨는데 움직이는 트렌드하고 NDF를 매입한 거하고 비슷하게 가죠. 비슷하게 갑니다. 저 16년 통계는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014년도 거부터 2년치만 봐도 NDF 거래가 매입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팔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NDF 시장도 상당히 저희 나라에는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가볍게 보시면, 끝으로 이제 환율 정책 말씀드리고 시간을 하겠습니다. 보통 환율 정책은요, 그 환율 제도를 뭘 할 거냐, 그거하고 환율의 안정적인 관리를 두 가지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환율 제도로 가면 우리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1997년 12월 달부터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환율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정책 목표도 예전에 어떤 특정한 레벨을 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한다. 특히 이제 CNY 중국인민은행처럼 특정한 레벨을 가지고 관리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변동성을 좀 축소시키는데, 변동성 완화에 보다 큰 목표가 있고요. 우리나라 환율 제도 변경 과정은 이게 쭉 돼 있습니다. 보시면 좀 복잡하다가 나중에 와서는 수급에 의해서만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그 환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IMF에서 매년 국가별 환율 제도를 분류를 하고 그걸 발표를 합니다. 보시면은 그 환율 목표제라는 거는 이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물가 안정 2%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통화 정책 운영하는 거고요. 통화량 목표제는
매년 통화량을 7%, 예를 들어 7%를 풀겠다라는 게 통화량 목표제고요. 물가 안정 목표제는 말씀드린 것도 물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는 거고, 환율 목표제는 환율 레벨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MF 분류거든요. IMF 제목을 정확하게 보시죠. IMF 분류상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변동 환율 제도다 이렇게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 나라들, 이제 대부분 선진국들, 호주, 캐나다, 미국, 유럽들은 자유변동 환율 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IMF 기준에 봤을 때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환율 제도를 결정하고 또 외환 시장의 안전성,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뭐 대부분 선진국도 마찬가지는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을 할 수 있는데 개입은 어떠냐면 이제 외환 당국, 저희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같이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통화를 대가로 달러를 사거나 혹은 달러를 팔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나라 환율의 명목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직접 그 목표가 있다는 거죠. 레벨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변동성을 좀 시장에서 변동성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한국은행이나 저희 정부는 그 환율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에서 움직여서 결정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어떤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나 혹은 투자자들의 급격한 심리 변화 혹은 기대 쏠림 현상 뭐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뭐 펀더멘탈도 괜찮고 우리나라 펀더멘탈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아무 이유 없이 환율이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아니면 급나간다든지 이럴 때 적절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환율이 그 펀더멘탈에 기초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외환시장 개입의 목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예는 뭐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